네, 여러분. 그러면 이제 민법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법에 대해서 우리가 책을 보시면 아마 책 앞에서부터 뭐 법률 행위든 뭐든 쭉 이렇게 목차별로 진행이 돼요. 그런데 공인중개사 민법이 어려운 이유 앞에서 구조적으로 어려운 이유에서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민법을 좀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기는 있어요. 이게 언제 되냐면 끝까지 안 되시는 분도 많아요. 여러분 시험장 들어가는 그 순간 있죠. 그 순간이 돼요. 이게 잘 안 되다가 이런 거였어? 아하 그걸 아예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책 좋아하시나요? 책? 저는 뭐 심심하면 책 보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삼국지를 참 좋아합니다. 삼국지를 보시면요. 어떤 책이든 삼국지를 딱 보면요. 맨 첫 장에 뭐가 들어있냐면 중국 전도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여기는 위나라다. 여기는 오나라지. 여기는 서촉.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쵸? 그래서 제가 강의 처음 시작할 때 이제 공무원 강의 딱 들어갔는데 이 민법에는 이제 사례 판례가 엄청 많을 거잖아요. 서로 분쟁이 생기니까 그거를 얘기하려고 야 여기가 조조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여기 관우가 이렇게 다 올라 장판파의 장비가 딱 등장해요. 저는 나름대로 강의 잘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기 앉아 아직도 생각나 저쪽에 앉아 있어 선생님 쉬는 시간에 선생님 저희가 친구들끼리 얘기를 해봤는데요 저희가 삼국지를 몰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바꿨어요. 자 실제 사건으로 다 합니다. 어쨌든 삼국지 다시 돌아오면 이 앞에는 중국 전도가 그려져 있어요. 그 뒤에 보면요 모든 책이 다 똑같아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여기 시간이 들어가 있어요. 이 같은 시기에 고구려는 어떻게 했고 유럽은 어떻게 했고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이게 왜 들어가 있냐면 여러분 책을 보다가 내 머릿속으로 상상했던 거랑 지리적 위치를 보려면 앞에 딱 보면 여기에서 그게 일어나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시각적으로 정보가 확 입력이 되죠. 맨 뒤를 봤어요. 같은 시기에 우리나라에선 고구려 백제 신라가 이렇게 되어 있었구나. 그럼 내가 알고 있던 사전 정보랑 이게 결합이 되면서 좀 더 풍부하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민법도 이렇게 좀 시각적으로 자 공간적으로 또 좀 시간적으로 자, 이런 정보가 좀 있으면, 정리된 자료가 있으면 좋겠죠. 근데 법학은 이게 다 가능해요. 왜? 논리적인 학문이니까요. 특히 여러분 공법 공부하실 때 앞으로 체계도로 공부하실 거예요. 안 그러면 다 분할되고 분절돼 있는 것들이 이렇게 딱 떨어져 있거든요. 근데 민법은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저는 해냅니다. 요거를 오늘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지금 백지 있죠? 백지 그냥 한 장 주워주시고요. 네, 여기다 같이 그림을 그릴 거예요. 따라서 한번 그려보세요. 제가 이거를 자료가 있는데 일부러 안 나와드린 측면도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건 요거 한 장밖에 없어요. 네, 이거 한 장 같이 그릴 거예요. 여러분들 시험 보러 들어가시면 저희 해커스 강사진들이 전부 다 모여요. 모여가지고 같이 문제 풀고 답안 달고 이걸 하거든요. 올해도 저저번 주에 했었죠. 저저번 주에 했다가 이제 1차 과목이니까 저는 미리 좀 끝났어요. 힘들다. 강의까지 다 찍고, 해설 강의까지 다 찍고, 이러고 있는데 물어보시더라고요. 모 교수님께서. 박 선생 취미가 뭐야? 그래서 저는 그림 그리는데요? 그랬어요. 실제로 제 취미가 그림이에요. 수업 끝나면 들어 맨날 하는 게 갑이 어떻고 그림이 어떻고 이거 그림 그리고 있어요. 그러면 그 그림 중에서 핵심인 전체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수업의 시작은 개념부터 시작하죠. 민법이 무엇이냐? 자, 민법이 무엇이냐부터 시작해요. 자, 민법이란 것을요, 한자어죠. 한자로는 민법, 백성민자 쓰는 민법이라고 씁니다. 자, 그리고 영어로는 뭐라고 쓰냐? civil law라고 써요. 자, civil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거 뭐가 있느냐? 내전으로서는 시빌 워 이런 게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얼마 전에 영화가 개봉됐어요. 시빌 워라는 영화. 원래는 남북 전쟁, 내전이라는 뜻이기는 하죠. 근데 그 영화에서는 이거였어요. 캡틴 아메리카하고 마스크맨이 아니죠. 아이언맨이랑 지들끼리 싸워요. 그러면 시빌이라는 말은 뭘까요? 지들끼리라는 말이에요. 그쵸? 백성민자, 백성들 사이에서의 지들끼리라는 의미예요. 민법은 지들끼리다. 과연 지들끼리란 말이 무엇이냐? 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민법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 조금 유식하고 지들끼리 싸우는 법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조금 유식한 척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이라고 함은 사인 간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일반법이다. 벌써 어렵죠? 그쵸? 우리의 목표는 이거예요. 민법이 이거라며. 그럼 사인이 뭔지, 법률관계가 뭔지, 규율한다는 의미가 뭔지, 일반법이 뭔지 이것만 알면 민법이 끝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오늘 할 수 있을 부분까지 할게요. 사인이 뭔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인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앞에서 제가 걸어서 온다, 걸어서의 개념, 사전적 의미 이렇게 따지면 굉장히 공부가 어려워진다 그랬죠. 그럼 공부를 좀 쉽게 하려면 이것과 대비되는 개념을 알면 조금 더 쉬워요. 그러면 사인에 대비되는 개념은 공인이에요. 공인입니다. 자, 공인은 맨날 뉴스에 나오죠. 제가 공인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연예인들 맨날 이러잖아요. 연예인은 공인일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법적인 공인은 아니에요. 이것도 뭐 개념적으로 나뉩니다. 뭐 영어로 따지면 뭐 퍼블릭 피겨로서의 뭐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공인은 뭐냐면 국가예요. 국가예요. 그럼 사인은 뭐예요? 국가를 제외한 일반인으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그냥 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사인 간의 법률 관계가 뭔지 몰라도 사인 간의 법률 관계를 쉽게 줄여서 그냥 사법 관계라고 하거든요. 사인 간의 법률 관계. 공인과의 관계를 뭐라 그럴까요? 그러면 공법 관계예요. 그럼 공법 관계를 규율하는 법은 뭘까요? 공법이에요. 예를 한번 들어봐 드릴게요. 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김갑돌 씨가. 자, 이을순 씨랑 어떤 관계가 맺어졌어요. 관계가 맺어졌어요. 쉽게 얘기하면 갑이 을에게 돈을 빌려줬어요. 그럼 관계가 맺어지거든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갑과 을 사이의 관계를 뭐라 그러냐면 이걸 그냥 사법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럼 공법관계는 무엇이냐? 갑이 가지고 있는 건물을 을에게 팔았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등기 친다 뭐 이런 얘기 한번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자, 등기를 뒤에서 나와요, 여러분. 자, 등기 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등기를 할 때는 얘가 국가한테 조금 해달라고 해야 돼요. 그쵸? 그러니까 국가한테 올라갑니다. 그러면 여기에 국가가 꼈네요. 그러면 이 두 사람 사이에 물건 사고 파는 건 사법관계고요. 국가와의 관계에서 뭐 해주세요 이런 것은 공법관계예요. 내가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건물을 지었어요. 그쵸? 그래서 건물 자재 상한테 건물을 샀어요. 그 자재를 샀어요. 요거 자체는 그냥 사법관계예요. 그런데 건물을 졌으니까 국가한테 건축 허가 좀 내주세요. 준공검사 좀 할게요. 이런 건 국가한테 해달라고 해야 되겠죠. 그럼 어디로 올라가요? 국가한테 올라가죠. 그때부터는 공법관계예요. 민법은 국가는 관심이 없어요. 지들끼리 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얘가 아이언맨이고 얘가 캡틴 아메리카예요. 계속 마스크맨이라고 하려고 그러네요. 아셨죠? 이 지들끼리의 관계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들끼리 관계를 맺는데 국가가 막 개입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웬만하면 안 돼요. 국가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지들끼리 물건 사고 파는 거. 저 오늘도 법률행위 엄청 많이 했거든요. 여기 오는 데에 있어서 지하철 타고 왔어요. 그럼 저랑 도시철도공사라고 해야 되나요? 근데 거기랑 계약 맺고 온 거예요. 관계 맺고 왔어요. 저 배고파서 편의점에서 샌드위치 사 먹었어요. 매매 계약했어요. 이런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국가에서 해라 마라 합니까? 안 합니다. 당사자 사이의 관계가 중요하다. 그러면 민법은 이걸 규율하는 법이에요. 그렇죠. 이걸 규율하는 법이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민법은 이게 사법관계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일반법이란 게 뭔지 한번 봅시다. 자, 일반법에 대비되는 개념은 뭐냐면 자, 특별법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여기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오늘 별거 다 나오죠. 자,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천재죠. 이 사람이 뭐 여러 가지를 만들기는 했지만 제일 유명한 것은 상대성 이론이라는 걸 만들었대요. 그런데 상대성 이론을 만들 때 맨 처음에 뭘 만들었냐면 아주 특정한 요건을 갖췄을 때만 그 방정식이 풀리는 특수 상대성 이론을 만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연구 좀 더해서 모든 경우에 다 풀리는 일반 상대성 이론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바꿔서 생각할 겁니다. 일반이라고 계속 나오거든요. 일반적으로 계속 나오거든요. 일반은요, 이렇게 바꿔서 얘기할 거예요. 모든 경우에. 그럼 특별한 경우에는 특정한 경우에, 특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이렇게 바꿔서 읽을 거예요. 그러면 민법은요, 일반법이에요. 사법관계에서 모조리 적용되는, 언제나 적용되는 일반법이에요. 그런데 특별법이 왜 필요할까요? 왜 필요할까요? 우리는 그래서 이 특별법이 필요한 필요성을 공부합니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걸 만든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봐 드릴게요. 예. 우리 시험 범위에 뭐가 있냐면, 임대차라는 게 있어요. 임대차. 그런데 임대차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특별법이거든요. 임대차는 민법에 있어요. 민법에 임대차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합격을 하시고 가장 많이 써먹을 제도죠. 임대차란 건 이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갑과 을이 계약을 맺어요. 계약은 뒤에서 나옵니다. 약속이에요. 갑이 가지고 있어요.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을이 빌려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관계가 맺어지냐면 갑은 을한테 건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집주인은. 을은요, 차임이라고 하는 돈을 지급해야 돼요. 그쵸? 그걸 이 사람 사이에서 약속을 한 거예요. 계약은 어려우니까 약속이라는 이름을 바꿀게요. 그렇죠?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럼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죠. 생각을 해보죠. 이게 임대차가 아니라 돈 빌려준 소비대차 계약이라고 하는데, 소비대차 계약, 돈 빌려준 대여금 계약을 맺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갑이 을에게 돈을 빌려줬거든요. 갑은 을한테 돈 갚아라고 얘기할 수 있죠. 약속이 그거니까 12월 31일까지만 쓰고 돈 줄게 하면 12월 31일 되면 돈 달라고 할 수가 있어요. 돌려달라고. 그쵸? 그런데 갑은 을 말고 다른 사람한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갑이 을한테 돈 빌려줬는데 지나가는 사람 다 아무렇지 잡고 을순이가 돈을 안 갚아요. 나한테 돈 1억만 돌려주세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기본적으로 이 약속, 이 계약을 하면 지들끼리 알아서 해야 돼요. 당사자, 약속한 사람들끼리 해야 돼요. 그쵸? 자, 임대차는 약속이라고 했습니다. 계약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임대차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을은 그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해주세요 라고 누구한테 주장할 수 있어요? 갑한테만 할 수밖에 없죠. 집주인한테만 할 수밖에 없죠. 그쵸? 이걸 임차권이라 그래요. 내가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해주세요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임차권이라고 그래요. 문제는 뭐냐면 여기까지가 민법이 적용이 돼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갑이 건물을 병한테 팔았네? 건물을 갑이 병한테 팔았어요. 그러면 똑같이 을은 병한테 아이고 새로운 집주인님이시구나. 저 앞으로 계속 쓸게요. 계약 기간이 2년 남았어요. 좀 쓰겠습니다. 라고 병한테 얘기를 하면 병은 뭐라고 그럴까요? 너 나한테 왜 얘기해? 너 나가. 보세요. 약속은 얘네끼리 했는데 왜 얘한테 하려고 그래요? 이런 문제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1980년 전까지만 하면 이때 드라마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드라마를 어떤 내용이었냐면 저기 뭐 서울의 딸 이런 거 생각해 봅시다. 서울의 딸은 90년대인데 어쨌든 그 전에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다 뭐였냐면 내가 판잣집에 살고 있다가 집주인이 너 나가세요. 그러면 아이고 조금만 더 살게요. 계약 연장 안 해주면 아이고 연장 좀 해주세요. 맨날 이런 거였어요. 그쵸? 근데 이 이후에는 쏙 들어간 것 같죠? 왜냐면 이러한 민법상의 임대차에서의 한계가 드러난 겁니다. 그러면 아주 특별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민법이 아닌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것을 주임법이라는 것을 적용을 시킨 거예요. 이 법을 새로 만든 거예요. 주임법에 따르면 결론적으로는 얘가 내쫓기지 않아도 돼요. 이거 보고 좀 이상했죠? 지금 말이 돼? 누가 내쫓가요? 그쵸? 왜냐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기 때문이에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특별한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 언제? 민법이 이게 모든 경우에 적용이 되는 거라면 이건 특별한 경우에 요 대상이 주택일 경우라는 요건이 있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돼요. 근데 민법은 넓죠. 주임법은 조금 해요. 그러니까 주임법에 100% 다 규율되는 것이 아니고 주임법에 없는 내용은 당연히 민법이 적용되겠죠. 이게 특별법이에요. 민법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특별한 요건, 이 사람을 좀 더 보호해야 될 공익적인 가치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법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민사특별법 진짜 많아요. 저 몇 개인지 몰라요. 엄청나게 많아요. 하지만 그 어머니는 민법이다. 그래서 민법은 뭐다? 사인 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일반법이다. 일반법은 특별법과의 차이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일단 민법을 알아야 특별법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민법 공부하고 다음으로 특별법 5가지를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뭐 이렇게 했어요. 그럼 남은 건 뭐죠? 법률관계예요. 이놈의 법률관계를 이해를 다 하잖아요. 끝.
그런데 이 법률 관계는 국가와의 관계는 아니에요. 국가는 발로 차서 없애버리고 우리는 당사자들, 지네들끼리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법률 관계를 한번 말씀을 드리죠. 관계가 뭐냐? 법률 관계는 됐고요. 관계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관계. 여기 갑돌이가 있고요. 여기 을순이가 있어요. 얘는 왜 웃고 있는데 얘는 좀 당황스러운 것처럼 보이네요. 어쨌든 갑돌이, 을순이가 있어요. 두 사람은요 서로 모르는 관계예요. 모르는 관계예요. 근데 어느 순간 관계가 맺어졌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느낌적인 느낌으로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이렇게 끈이 연결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관계가 생겼다. 자, 이 관계는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일상적인 관계는 제일 쉬운 건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친교 관계, 둘이 친구가 되는 거예요. 또 뭐가 있냐? 학교 선후배 관계, 동네 선후배 관계, 그리고 원수 관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친교 관계라고 하는 건 제가 그냥 이렇게 말을 해볼게요. 말을 만들어 볼게요. 이 끈이 뭐냐면 친교 관계는요, 우정? 그리고 선후배 관계는 같은 학교, 같은 동네? 이 원수는요, 증오심?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법률 관계란 건 뭘까요? 법률 관계는 이 끈이 법인 관계를 법률 관계라 그래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너무나도 당연하죠. 이 법률 관계는요, 앞선 친교 관계랑 다른 게 뭐냐면 구속성이 있어요. 만약에 법률 관계를 맺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으면 그 관계에 따른 어떤 권리 의무를 다하지 못한다면, 특히 의무를 다하지 못한다면 어떤 페널티가 들어가요. 이런 차이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법률에 따라 규율되는 관계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법률 관계로 들어가면 너무 어려우니까 다시 친교 관계, 교우 관계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이 친교 관계를 맺는 방법 어떻게 맺을까요? 여러분, 친구 어떻게 만드세요? 저는요, 옛날로 시간을 한번 돌려보고 싶어요. 때는 1980년대. 그 시절에 저는 학교라는 걸 처음 들어갔습니다. 학교라는 거 엄마 가래요. 그래서 억지로 갔어요. 그래서 가니까 막 이렇게 막 책상들이 막 있어 이렇게. 근데 뭐 여러분 보시면 제가 좀 쭈뼛쭈뼛 하겠죠. 극아이 제가 쭈뼛쭈뼛해서 들어갔어요. 뒷문 띡 드르륵 열고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이 뒤에 자리가 하나 비어있길래 딱 앉았어요. 근데 옆에 누가 한 명 을순이가 앉아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있다요. 그러다가 용기를 냈죠. 야, 우리 친구하지 않을래? 야, 친구하지 않을래? 그러니까 얘가 응 좋아. 얘도 뻘쭘했거든요. 응 좋아 했어요. 그럼 친구가 됐을까요? 친구가 됐죠. 이게 첫 번째, 관계를 맺는 첫 번째. 뭐가 들어가냐? 조금 유식한 얘기로 당사자 의사에 따라서, 의사에 의해서, 지금 그리지 마세요. 제가 정리 다 해놨으니까 그림 보면 지금 아직 안 그리셔도 됩니다. 의사에 의해서 친관계가 맺어졌다 할 수 있죠. 이게 첫 번째예요. 근데 친구란 것은 이렇게 안 할 수도 있어요. 갑자기 제가 얘랑 꽁냥꽁냥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앞문이 딱 열리더니 몽둥이를 딱 드신 분이, 그때는 왜 이렇게 몽둥이를 들고 다니시는지 모르겠어요. 몽둥이를 딱 들고 어떤 분이 들어옵니다. 내가 니네 반 담입니다. 담임이 뭔지 모르잖아요. 담입니다. 갑자기 하더니 이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교실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친구다. 얘기를 해버렸어요. 난 이 앞자리에 있는 보이지도 않아. 근데 친구가 됐대요.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다시 첫 번째,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친구가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이렇게 표현할게요. 높으신 분이 니네들 친구야 하라면 친구가 돼요. 그쵸? 나중에 쉬는 시간에 앞에 가보니까 야, 선생님이 너보고 나랑 친구라더라. 뭐 나중에 의사에 의해서 친구가 됐지만 그 전까지는 높으신 분이 친구를 마련했어요. 이걸 법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이거 의사에 의한 친구라고 그래요. 근데 의사에 하지 않은 친구도 있다. 그럼 법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 관계에서 똑같아요. 갑이랑 을이랑 모르는 사이예요. 하나도 모르는 사이인데 갑이 을한테 어느 날 가서 돈 좀 빌려줘. 친구 할래? 똑같죠. 얘가 응 좋아. 의사의 합치가 있죠. 아이고. 이렇게 그림 그려놨는데 저는 맨날 글 쓰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돈 좀 빌려줘 했더니 응 좋아 라고 해서 의사의 합치가 있으면 우리는 이걸 법률 관계라고 불러요. 첫 번째 법률 관계 맺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높으신 분이라 그랬죠. 여러분, 법의 세계에서 높으신 분이 누굴까요? 제가 똑같은 물을 물었을 때 공무원 할 때 저기 뒤에 앉아있는 학생이 그랬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 약간 졸고 있어요. 이렇게 졸고 있다가 높으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나라에서 그랬더니 법에서 높으신 분이라고 하니까 대법관?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빵 터졌죠. 그러니까 아니에요. 대통령입니다.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대통령이 높을까요? 대통령 아니죠. 우리가 영화에서 그 변호인이라는 영화 보면 그렇죠.
국민이 곧 국가입니다. 그러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사람은요, 국민이에요. 그러면 국민이 여러 명이 모여서, 전 국민이 모여서 합의한 내용을 뭐라 그럴까요? 그걸 법이라 그래요. 법이 제일 높아요. 법의 세계에서 제일 높은 것은 법이에요. 그러면 가만히 있다가 의사랑은 전혀 관계가 없었는데 법률 관계가 맺어질 수 있습니다. 뭐에 의해서? 법에 그렇게 맺어진다라는 법이 있으면요. 예를 들어볼게요. 소유권 잘 모르시지만 여러분, 건물을 내 건물이다 그러면 그게 소유권이에요. 자, 갑이 가지고 있는 건물을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법이에요.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취득하는 방법이에요. 첫 번째, 모르는 사이였다가 의사에 의해서 소유권이라는 걸 취득할 수 있어요. 야, 네가 가지고 있는 건물 나한테 팔지 않을래? 응, 좋아. 맞죠? 두 번째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도 얘가 소유권 취득할 수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갑이 아버지예요. 그쵸? 아버지가 사망을 하면 갑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이 을 것이 돼요. 이걸 뭐라 그러죠? 상속이라 그래요. 아니야, 갑이 사망을 했는데 왜 을이 소유권을 취득합니까? 법에 있어요. 민법에 있어요.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기본적으로 상속인이 상속하게 된다라는 법률의 규정이 있어요. 자, 관계를 맺는 방법. 첫 번째, 의사에 의해서. 자, 두 번째, 의사에 의하지 않았을 때. 의사에 의한 법률 관계를 맺는 방법을 법률 행위라고 불러요. 법률 행위에 의한 법률 관계. 의사에 의하지 않은 것을 법률의 규정에 의한 법률 관계라고 불러요. 그럼 다시 한번 넘어갈게요. 법률 관계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두 사람 사이에서 끈이 법이면 법률 관계다. 그러면 법률 관계를 맺을 땐 첫 번째, 법률 행위에 의해서, 두 번째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관계를 맺을 수가 있어요. 이 차이가 뭐다? 법률 행위는 의사에 의해서, 법률의 규정은 의사에 의하지 않을 때. 여기서부터 그리시면 돼요. 네. 이렇게 됩니다. 그쵸? 그러면 우리의 관심은 법률의 규정이 아니에요. 법률의 규정이 개별적으로 흩어져 있다고, 여기저기 막 있다고, 민법에도. 그거는 구체적으로 공부할 때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민법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법률 행위예요. 앞에서 지들끼리라고 그랬죠. 지들끼리 하는데 국가는 개입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러니까 관계를 맺을 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의사겠죠. 의사가 제일 중요하니까 우리는 법률 행위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법률 행위. 자, 그러면 법률 관계를 왜 맺어요? 앞에서 제가 소유권 취득하기 위해서라고 그랬잖아요. 친구한테 돈 빌리는 것도 그 돈을 쓰기 위해서인 거잖아요. 그러면 법률 관계를 맺으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냐면, 모르던 사람이 갑자기 법률 관계를 맺으면 어떻게 되냐면 권리라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권리라는 것이 문제가 돼요. 자, 즉 법률 관계를 맺어서 소유권이 생겼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앞에서 잠깐 보시면 갑이 건물을 을에게 팔았잖아요. 건물을 이렇게 쑥 팔았어요. 야, 출발 쑥 이렇게 팔았어요. 그럼 볼까요? 우리가 권리가 그냥 생겼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 변동이 일어났다라고 표현을 해요. 왜냐면 을의 입장에서는 소유권이라고 하는 권리가 발생했죠. 그쵸? 갑의 입장에서는요, 이거 한 방에 소유권이라는 권리가 없어졌죠. 소멸했어요. 근데 집의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나의 주인님이 갑에서 을로 변경됐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이걸 변경됐다. 그러니까 이거 세 개는요, 보통 한 큐에 같이 일어납니다. 물론 이 세 개가 따로따로 공부를 해요. 하지만 보통 이렇게 같이 일어납니다. 물론 이 중에서 발생만 있는 경우도 있고 소멸만 있는 경우도 있고 변경만 있는 경우도 당연히 있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 우리가 민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인 간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일반법인데, 이 법률 관계를 맺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그 이유, 목적은 권리 변동을 발생시키기 위한 것이다. 일으키기 위한 것이다. 자, 그러면 사법 관계라는 것이 맺어지면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권리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죠. 법률 행위에 의해서 권리 변동이 일어났다.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권리 변동이 일어났다. 이렇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법률 행위의 대표적인 것은 의사에 의한 거래요. 야, 친구할래? 응, 좋아. 그쵸? 의사에 의한 거래요. 이렇게 의사에 의한 것을 우리는 계약이라고 불러요.
계약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계약에만 집중을 할게요. 그래서 법률행위 대표적인 예시가 계약이에요. 여러분, 계약이란 것은 우리 또 바꿔서 읽읍시다. 아까 뭐로 바꿔서 읽었죠? 약속이라고 바꿔서 읽었죠? 약속이 계약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저는 오늘도 여러 가지 약속을 하고 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어요. 배고파서 샌드위치 사 먹었다 그랬죠. 편의점 가서 뭐라 그랬냐면요. 샌드위치 하나만 주시오. 그러니까 응, 좋아요. 의사에 의해서 계약 맺어졌어요. 순식간에. 그리고 지하철을 타면서 운송 계약 맺었다 그랬죠. 학원에 딱 와서는요. 저는 학원과 계약이 맺어져 있어요. 그쵸? 그리고 여러분과 지금 계약을 맺었어요. 저는요. 완벽한 학습 솔루션을 제공해 드려야 되고 여러분들은 어떤 열심히 해야 되는 의무란 말을 써버렸네요. 의무가 있어요. 즉 권리는요. 뭐랑 연결이 되어 있냐면 의무라는 데랑 항상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쵸? 권리와 의무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권리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의무가 생기기 위해서는 이 계약이란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계약을 하면 어떻게 되죠? 의무가 생겨요. 계약을 하면 권리가 생겨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 똑같이 이거. 갑과 을이 약속을 했어요. 약속에 우리가 아까 계약이라고 했는데 계약에서 제일 중요한 게 계약의 내용이겠죠. 그 계약의 내용. 자, 둘이서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의 내용이 뭐였냐면 갑은 을에게 소유권을 넘기고 을은 갑에게 대금을 지급한다 라는 내용의 약속을 했어요. 이걸 매매계약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계약은 엄청나게 많아요. 계약은 엄청나게 많은데 그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이름이 다른 것 뿐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갑과 을이 계약을 맺었어요. 그럼 권리 생긴다면서요. 의무 생긴다면서요. 볼까요? 뿅. 갑은요. 의무의 차원에서 볼게요.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무가 있어요. 을은요. 대금 지급할 의무가 있어요. 계약에 따라서 각각의 의무가 생겼어요. 거꾸로 얘기하면요. 갑은 대금 내놔 라는 권리가 있고요. 을은 갑에게 소유권 내놔 라는 의무가 있어요. 권리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권리와 의무는 서로 손바닥 양바닥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같이 항상 붙어 다녀요. 그러면 민법에서 다루는 권리가 뭔가 한번 살펴봅시다. 권리가 권리가 뭔지도 모르시겠지만 느낌적인 느낌은 아시겠죠? 여러분 권리가 뭐 있어요? 그럼 얘기를 이렇게 하십니다. 한번 아는 거 다 얘기해 보세요. 평등권이요. 자유권이요. 행복 추구권이요. 얘기 굉장히 많이 하세요. 자, 이런 헌법상의 권리가 있는데 우리는 거기 관심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친구와 나 사이에서 평등해야죠. 평등해야 되는데 얘랑 나랑 지금 평등권 행사 이런 게 있냐고요. 그거는 국가가 인정해주는 천부인권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당사자 사이에서 어떤 권리와 의무 관계가 있느냐 따져봤을 때는 다 탈탈탈탈 털어보니까 재산권이란 것이 있어요. 재산권이란 것이. 자, 그리고 가족법상의 권리도 있습니다. 가족법상의 권리가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보세요. 자, 갑이라고 하는 남자가 있는데 어렸을 때 아이를 낳았어요. 그 아이가 을이에요. 근데 얘가 태어난 줄 잘 몰랐어요. 한 15년 지난 다음에 어느 날 을이 갑한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당신의 가족관계 등록부에 넣어주세요. 옛날에 호적이었죠. 호적에 넣어주세요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걸 인지라고 하는 건데 인지청구권이라고 하는데 인지청구권도 분명히 권리잖아요. 국가와 관계없이 지들 사이의 관계잖아요. 그쵸? 그럼 지들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게 민법이라면서요. 그래서 이게 민법에 규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 전체를 보면요. 재산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재산권에 관련된 재산법이라는 파트가 있고요. 가족법이라는 파트가 있어요. 가족법에는 그냥 보시면 이런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친족법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가족법은 되게 어찌 보면 쪼잔해요. 부모가 무엇이냐, 자식이 무엇이냐, 삼촌이 무엇이냐 막 이런 거 나와요. 그리고 그거 끝나면 사람이 사망했을 때 상속관계가 나와요. 그래서 그게 가족법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시험법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이거 전부 다 보는 거예요. 민법 전부 다 보고 나중에 줄 거예요. 그러면 이 재산권이라고 하는 것을 또 따져볼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채권과 물권이에요. 자, 민법 끝까지 다 공부해도 채권, 물권 구분 못하시는 분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우리는 오늘만 봐도 구분하실 수 있어요. 볼게요. 자, 재산권, 가족법, 권리 중에서 우린 재산권이 있는데 재산권이 채권과 물권으로 나뉜다라고 보시죠.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볼까요?
이 건물을 직접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는 물권이라 그래요. 조금 이따가 물권을 세부적으로 볼 거예요. 그러면 채권은 무엇이냐? 채권은 무엇이냐? 이 채권이라고 하는 권리는 이 계약에 따라 특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무슨 말인가 봅시다. 뭔 말인가 봅시다. 자, 계약을 했어요. 약속이죠. 친구랑 약속을 합니다. 야! 7시까지 종로 3가역에서 보자. 약속을 하면 그 약속에 따라서 나는 가야 될 의무가 생겨요. 그 시간에. 그리고 친구는 나한테 나오라고 할 권리가 생겨요. 맞죠? 그 약속의 내용을 이행하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게 채권이에요. 무슨 말인가 봅시다. 갑과 을이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을은요,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란 게 생기고요. 갑에겐 대금 지급 청구권이란 게 생겨요. 이게 채권이에요. 요게 채권입니다. 그러면 최종적인 결과로서 이 건물을 직접 지배할 수 있는 소유권이라는 권리는 을에게 생기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계약까지만 했어요. 지금 약속까지만 하면 갑에게는 소유권이라고 하는 물권이 있어요. 또 대금 달라고 하는 대금 지급 청구권이라는 채권이 있어요. 그쵸? 을에게는요, 소유권 달라고 하는 채권이 있어요. 이해되시죠? 여기까지만 일단 잠깐 브레이크. 이거에 대해서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합니다. 아셨죠? 느낌만 지금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돌아가서 이 법률 관계를 맺는 데에 당사자의 의사에 의한 행위인 법률 행위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럼 우린 법률 행위를 좀 뜯어서 살펴봅시다. 법률행위 구성, 이 계약이거든, 계약. 지금 계약을 갑과 을이 했으니까 이 계약의 구성 요소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다른 말로 성립하기 위해서,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봅시다. 뭐가 있어요? 갑, 을 있잖아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당사자라고 불러요. 첫 번째, 당사자가 필요해요. 자, 두 번째 뭐가 필요하죠? 너는 나에게 소유권을 주고 나는 너에게 대금을 줄게 라고 하는 뭐가 필요하죠? 이렇게 하면 계약의 내용이 필요해요. 그쵸? 계약의 내용. 그 계약의 내용을 계약의 목적이라고도 불러요. 어떤 목적인데 그 계약의 대상이 뭔데 이걸 목적 혹은 내용이라고 불러요. 꼭 필요한 게 두 가지 또 하나 더 있어요. 제가 앞에서 법률행위 필수 요소가 뭐라 그랬어요? 의사잖아, 의사. 의사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의사는 내 머릿속에만 있어요. 아이, 쟤랑 친구하고 싶은데. 아이, 나도 쟤랑 친구하고 싶은데. 쥐들 머릿속에만 생각하고 있으면 아무런 관계가 맺어지지 않아요. 이걸 외부로 그래서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개념을 합쳐서 그냥 우리는 의사표시라 그래요. 법률 행위가 일어나고 계약이 맺어지려면 요 세 가지가 꼭 있어야 돼요. 반드시 필수 요소.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 계약의 성립 요건이라고, 법률 행위의 성립 요건이라고 불러요. 성립 요건. 그런데 이 계약의 성립은 마음대로 시킬 수 있을까요? 법률행위는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요?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왜? 국가는 관심이 없다니까요. 니들 계약 마음대로 해. 당사자를 누구로 할지, 법률행위의 목적을 뭐로 할지, 그 의사표시를 어떻게 할지는 니들 싹 다 마음대로 해. 이걸 뭐라 그러냐? 이걸 사적 자치의 원칙이라 그래요. 이거 하나하나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을 좀 어렵게 하실 뿐이에요. 법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말을 어렵게 하는지 몰라요. 사적 자치의 원칙이라 그래요. 이게 민법의 대원칙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뭐다? 계약 니들 맘대로 해요. 우리는 개입 안 해. 니들 알아서 해요.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하면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당사자를 내가 마음대로 해보잖아요. 계약은 나 마음대로 하라 그랬어. 그러니까 갑이 을한테 이 계약의 내용이 뭐냐면 매매 계약이 아니라 공짜로 주는 계약을 체결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강남의 한복판에 있는 100억 원대 빌딩을 나의 고양이에게 준다.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일단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죠.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그런 계약 성립 오케이. 계약은 맞아. 근데 효력은 없어. 여기서 효력이란 말이 나옵니다. 효력은 없어. 계약은 동그라미 성립은 됐는데 효력은 없어. 그때 효력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유효 또는 무효라고 불러요. 볼까요? 그래서 당사자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권리 능력, 하나는 의사 능력, 하나는 행위 능력이에요. 한번 볼게요. 갑과 을이 계약을 니네 마음대로 하라고 해서 이런 증여계약, 공짜로 주는 걸 증여계약이라 그래요. 이런 증여계약을 맺었는데 당사자가 고양이면
무효야. 다음 의사능력이란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술을 먹었어요. 기억이 하나도 안 나. 내가 강남역에 건물 가지고 있는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그래서 야 내가 공짜로 줄게 라고 했어요. 을한테. 그러면 그 계약은 성립은 돼요. 그런데 효력이 있냐? 없어요. 왜? 의사능력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게 조금 문제가 되는데 행위능력이란 것도 있어요. 행위능력은 이런 거예요. 갑이 매매 계약이라고 해볼게요. 증여 계약은 조금 극단적이니까. 아저씨,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강남역에 있는 건물을 10억 원에 사시지 않을래요? 그랬더니 아싸, 땡큐, 100억 원짜리인데 산다고 했어요. 의사협치가 있었어요. 계약은 성립됐죠. 매매 계약은 성립됐죠. 근데 얘가 아저씨라 그랬죠. 얘가 미성년자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앞에처럼 쉽게 해서 그냥 무효로 시켜버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러한 경우에 우리 법은 그래도 미성년자는 그래도 이런 거랑 극단적인 거랑 조금 다르니까 오케이. 이런 경우에는 계약은 성립 오케이. 그리고 유효해. 무효는 아니야. 당연히 무효는 아니야. 다만 네가 나중에 취소할 수 있게 해줘. 거기서 취소라는 개념이 나와요. 즉 네가 혼자서 알아서 을이랑 다시 이거 없었던 것으로 할래요 라고 다시 합의할 필요 없이 그냥 얘가 아저씨 나 취소? 그럼 취소돼요. 취소돼버립니다. 이게 최근 들어서 뭐 당근에서 거래할 때 많죠. 컴퓨터 사는데 미성년자예요. 그럼 전화 오죠. 취소할래요. 취소해줘야 돼요. 나의 의사랑 전혀 관계없이. 그쵸? 자, 그래서 권리능력, 행위능력, 의사능력이라고 해요. 자세하게 설명 안 하죠. 왜 그럴까요? 얘네가 시험범위가 아니거든요. 일단 다 하는 거예요. 다 하고 나중에 줄 거예요. 그럼 법률행위 목적은 어떻게 되나 봅시다. 계약은 일단 성립했어요. 근데 갑과 을이 어떤 계약을 체결했냐면요. 약속만 하면 계약이라고 그랬잖아요. 갑이 이렇게 을을 불러요. 야, 병식이란 놈이 있는데 난 병식이가 참 마음에 안 들어. 너가 가서 칼로 푹 찌르고 와. 라고 하는 계약 맺을 수 있겠죠? 계약 성립해요? 성립해요. 효력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당연히 무효해야 돼요. 그리고 갑이 어느 날 을한테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 내일까지 달에 가가지고 월석 하나 채취해와. 가능해요? 불가능하죠. 그러한 계약 성립은 하되 효력이 없어요. 무효예요. 그리고 법에서 이렇게 되지 말라고 각종 특별법들이라든지 행정법들이라든지 이게 법이 많아요. 뭐 이렇게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요즘에 뭐 여러분들 서울에서 좀 난리가 요즘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문제가 많죠. 토지거래 허가가 많죠. 예를 들어 토지거래 허가 받지 않았어요. 법에서 그거 하지 말래요. 그러면 계약의 효력이 있을까요? 없어요. 성립을 하되 효력은 없어요. 자, 그래서 이 법률행위 목적, 이 내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하나씩 유효 요건이 정해져 있어요. 확정돼야 되고 가능해야 되고 적법해야 되고 사회적 타당성이 하나씩 있어야 돼요. 이거 하나씩 공부를 할 겁니다. 그렇죠? 자, 의사표시는 어떻게 될까요? 나는 팔기 싫어. 머릿속엔 팔기 싫어. 근데 내가 팔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 효력이 있을까요? 이런 문제가 있겠죠. 의사와 표시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문제가 생긴다고요. 그런 것을 민법 107조, 108조, 109조, 110조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차고라는 말. 야, 내가 차고로 팔았어. 이런 거 있겠죠. 그런 경우에 효과가 문제가 돼요. 그렇죠. 비진의 의사표시, 통정허위표시, 차고,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얘네도 무효가 있고요. 취소가 있어요. 그렇죠. 법률행위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만 한 걸음만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이 당사자의 개념을 조금 확장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세상은 적점 복잡 다단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를 팔고 싶은데 요 토지를 파는 게 굉장히 어려우니까 중개사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대리인을 한 명 둡니다. 나 대신에 네가 대신 팔아갖고 와. 이렇게 할 수 있죠. 말해버렸네요. 이걸 대리라 그래요. 그리고 목적도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있는데 야야야 일로 와봐. 계약서 너랑 나랑 지금 썼는데 일로 와봐 빨리 와봐. 만약에 요러한 경우에 네가 성년이 되면 이거에 효력을 인정할 거야. 할 수 있죠. 지금은 아니고 성년이 되면 해줄게. 너가 시험에 합격하면 내가 자동차를 줄게. 할 수 있죠. 일상용에서 뭐라 그래요? 조건이라 그러죠. 그렇죠. 요렇게 원래의 내용에 뭔가를 붙일 수 있습니다. 이거를 부관이라 그래요. 조건 또는 기한. 그쵸? 그쵸? 이건 일단 써놓을 거예요. 일단 써놓고 또 한번 들어가 보죠. 다시 한번.
일단 이게 법률 행위라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한번 또 들어가 보지요. 여기에 제가 이렇게 계약이라는 거 썼어요. 요걸 다시 한번 볼게요. 요거. 계약을 하면 어떻게 돼요? 약속을 하면 어떻게 돼요? 상대방에게 그 계약 내용을 이행하라고 얘기할 수 있죠. 다시 말할게요. 조금 어렵게 얘기할게요. 계약을 하면 상대방에게 그 계약 내용에 따른 특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그쵸? 강남역에서 만나. 강남역에 나와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계약 내용에 따른. 그러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계약 내용에 따른 특정한 행위를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여러분 다 아는 얘기예요. 급부라고 불러요. 급부. 자, 어떤 내가 행위를 했는데 반대급부로 뭐가 발생했다 이런 걸 많이 쓰잖아요. 그럼 급부라는 말이 법에선 뭐라고 그러냐면 계약 내용에 따른 상대방의 특정한 행위를 급부라 그래요. 그럼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계약을 하면 상대방에게 특정한 행위인 급부를 요구, 즉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라고 해서 계약에는 급부 청구권이 생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계약을 하면 급부 청구권이 생긴다. 그쵸? 이 급부 청구권을 우리가 이것도 길다. 말 길죠? 두 글자로 줄일 수도 있다. 그것이 채권입니다. 채권 하나도 안 어려워요. 요것이 채권이다. 근데 계약은 왜 해요? 둘이 매매계약 왜 해요? 갑과 을이 매매계약 왜 해요?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계약의 궁극적인 목표가 있어요. 목표가. 궁극적인 목표를 일단 여기서 소유권 취득이라고 일단 써볼게요. 근데 소유권 취득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범위를 넓혀볼까요? 소유권 취득? 앞에서 봤죠? 권리를 취득하고 권리를 발생시키고 우리는 권리 변동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그래서 조금 넓혀서 이걸 권리 변동이라고 좀 이따 쓸 거예요. 자, 이 계약의 목적은 권리 변동만을 발생시키지 않는 것도 많아요. 예를 들면 노동력 계약 있죠. 고용계약 같은 거 할 수 있잖아요. 너 와가지고 나한테 일 하나 하자, 알바 좀 하자, 이런 계약도 있지만 지금 우리는 그냥 권리 변동을 위한 거라고 할게요. 근데 갑과 을이 약속을 했는데 갑이 소유권 안 주면 을이 소유권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채권이란 게 얼마나 약한 법이냐, 약한 권리냐면 그냥 야 소유권 내놔, 소유권 내놔. 돈 빌려줬는데 안 갚으면 돈 갚아. 요게 채권이에요. 굉장히 약한 권리예요. 그럼 뭐가 반드시 필요하죠? 이행이란 게 필요한 거예요. 상대방의 이행이 필요해요. 그러면 계약을 했는데 상대방이 이행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권리 변동이 비로소 발생하는 겁니다. 다시 계약은 요구할 수 있는 권리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권리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채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게 소유권이겠죠? 그러면 이걸 여기에서 나오는 권리가 궁극적인 목표인 물권이 되는 거예요. 물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 그림에서 적용을 시켜보죠. 갑과 을이 계약을 체결하면 을은 갑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라는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고, 만약에 갑이 실제로 이행을 하게 되면 을은 소유권이라는 물권이 생긴다. 다 됐죠? 이게 민법의 틀이에요. 모두 다. 여기서 말하는 권리가 반드시 그것만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조금 이거는 그냥 한번 보라는 그림인 거 아시겠죠? 이제는 지적지 말고 그림을 그려보면 갑이 있고요, 을이 있고요, 살래라고 의사, 즉 권리 변동 계약을 맺었어요. 이렇게 살래라고 의사를 표시했어요. 그랬더니 을이 응 살래라고 얘도 의사 표시를 해서 두 사람 사이에서 의사의 합치가 발생하면 이걸 우리는 계약이라고 부른다고요. 계약 하나도 안 어려워요. 자, 그래서 갑과 을이 계약이 체결되면 그 계약의 효과로 상대방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갑에게 있어서는 대금 내놔, 그리고 을에게 있어서는 소유권 내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 유식하게 얘기하면 대금 지급 청구권이라 그러고요. 얘를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고 그래요. 말 빠르죠? 말 빨라도 괜찮죠, 지금은?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계약에 따른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채권이에요. 여러분 공부하면 아시겠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는 여기 등기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거 맨날 물건이래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럴 염려가 지금 오늘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그럼 대금지급 청구권은 뭘까요? 채권이에요. 그 건물은 지금 누구한테 있어요? 갑에게 있네요. 소유권이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비로소 물권인 소유권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모양새가 되는 거예요. 그럼 법률 관계는 법률 행위 그리고 법률의 규정에 의할 수도 있다라고 했죠. 법률 행위가 아닌 경우에는 법에 규정이 돼 있다니까요. 사망하면 소유권 생긴다.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쵸? 그러니까 법률의 규정은 지금 우리는 관심을 안 갖는다고요. 지금은 일단은. 네, 이렇게 생긴다. 그러면
아이고. 권리 변동이란 것은 발생, 변경, 소멸이에요. 여기서는 이 권리는 채권, 물권, 가족법상의 권리인데 지금 권리가 변동된 것은 물권의 변동을 기준으로 했죠. 물권의 변동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채권, 이 계약을 맺으면 채권이란 게 발생하는 거니까 그것도 여러분 권리 변동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크게 매기는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계약을 맺으면 급부청구권이 생기고 채권이 생기고 이행을 하고 우리가 권리 변동이 생겨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민법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처음 민법을 만드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그러면 뭐부터 만들어야 될까요? 뭐부터? 채권 써야겠죠. 물권 써야 될 거예요. 법에서 써야 될 거예요. 그런데 물권도 권리고요. 채권도 권리예요. 공통된 부분을 좀 뽑아내면 되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가 생긴 거예요. 우리가 막 똑같은 내용 두 번 쓰긴 그렇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내용을 뽑아냈다? 이걸 우리는 민법 총칙이라고 불러요. 민법 총칙은 민법에서 얘기하는 공통된 부분을 띄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민법 총칙을 설명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계약 알아야 되고요. 물권 알아야 되고 이거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다. 하지만 이제는 어려울 필요 없죠. 너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자, 근데 민법 총칙을 다 썼어요. 공통된 부분을 뽑아냈거든요. 그러면 논리 필연상 뭐부터 써야 돼요? 계약부터 먼저 써야 되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계약 쓰고 채권이 뭔지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물권 써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우리 민법은요, 민법 총칙 다음에 물권법이 나와요. 그런 다음에 채권법이 나오고요. 채권법 안에 계약법이 있어요. 거꾸로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법이잖아요. 이 법 만드시는 분이 그래요. 두 갈씩을 좋아하세요. 결론 먼저 써요. 결론이 물권이잖아요. 소유권이었잖아요. 결론 먼저 씁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물권이 먼저 나오고 채권이 나중에 나와요. 그러니까 논리 필연상 뭐부터 하는 게 좋죠? 계약부터 공부하는 게 좋아요, 사실은. 그래서 작년까지는 제가 물권 먼저 강의를 했는데 올해는 민법 총칙도 원래 뒤에 하는 게 좋긴 한데 다 알아야 민법 총칙이 이해되니까 민법 총칙 그래 먼저 할 거예요. 민법 총칙 하고 그 다음에 계약법 하고 그 다음에 물권법을 할 거예요. 특별법은 어떻게 해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다시 한번 넘어와 보도록 하죠. 시간이 조금 걸리네요. 괜찮죠, 여러분?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채권과 물권이 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권. 네, 네, 여기 있네요. 보조제를 하나 가져왔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물권부터 얘기할게요. 물권이 이쪽에 있으니까. 물권이 결론이라면서요. 자, 물권이란 거 여러분 앞으로 굉장히 어려워하실 거예요. 자, 친구들한테 물권이 뭐야 설명해보라면 설명 못 하실 거예요. 물권법 들어가면요. 물권 총론에서 물권이 무엇인지 개념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채권과의 비교를 하고 다 해요. 근데 거기서 정제된 표현으로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싼마이로 안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 그래서 그때에 대해서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오늘은요. 물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역사적인 이해를 조금 하시면 좋습니다. 과연 물권이란 것이 어떻게 생겼는지. 물권은 많이는 없어요. 4가지밖에 없으니까 크게 어렵지는 않지만 들어가면 가장 어려워하세요. 역사적으로 과연 물권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여러분 혹시 모르셔도 괜찮은데 요거 아세요? 요거 아세요? 아시죠? 이게 1980년대에 대한민국에 개봉했던 영화입니다. 근데 이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즘에 회자되기는 조금 어렵죠. 그죠? 오리엔탈리즘에 좀 쩌든 요즘 아프리카에 그런 원신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잘 언급조차 안 되는 영화인데 제가 감히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저 뭔지 모르는데요 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 부시맨이라는 영화가 뭐냐면 옛날도 아니 80년대니까 아프리카 평원이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나무 이렇게 하나씩 있고 이렇게 막 있어요. 여기에 사람이 한 명 딱 있는데 이 사람 이름은 아니에요. 원래 부족 이름인데 이 사람이 부시맨이에요. 부시. 자, 부시맨이 사냥을 나가기 위해서 창을 이렇게 들고 사냥해야지, 사자 잡아야지 라고 나갔어요. 혼자서 나갔다가 갑자기 위에 거대한 새가 날라옵니다. 거대한 새가 이렇게 날라와요. 이걸 우리는 비행기라고 부르죠. 자, 비행기가 딱 날아왔어요. 우와, 무섭다. 저거 신인가 보다 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뭐가 뽀르륵 떨어지네? 뭐죠? 콜라병이 뽀르륵 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땅에 뚝 떨어졌네? 그래도 어머 저거 뭐야? 해서 부시맨이 깜짝 놀라서 보니까 이거 아무리 봐도 콜라병이 없어요. 유리가 없어요. 유리를 어떻게 구하려고 했는데 유리를 못 구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 이거 유리예요. 갑자기 이거 뭐야? 딱 보니까 이야. 반짝반짝 이쁜 거예요. 너무너무 이쁘네. 하늘에서 나에게 선물을 줬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게 딱딱하네. 그 자연 상태에서 딱딱한 그런 게 별로 없대요.
네, 그래서 이걸 무기로 써도 돼요. 그리고 밀대로 미니까 음식도 만들 수 있어. 우와, 오마이 프레셔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영화 내용이 이게 다예요. 네, 영화 내용 답니다. 자, 그래서 이 콜라병이 문제가 되는 그런 영화입니다. 영화 내용 모르셔도 돼요. 네. 자, 그런데 부시맨은 첫 번째, 물건이랑 이게 어떻게 연결되나 봅시다. 콜라병이 떨어졌네요. 그럼 부시맨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콜라병을 딱 잡는 거죠. 그 다음 뭐예요? 지니고 있는 거예요. 지니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으로, 법률상이 아니라 사실상으로 이 물건을 가만히 지니고 있는 상태, 사실상 지배 상태를 만듭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점유라 그래요. 점유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실상 그 물건을 지배하고 있으면 점유예요. 근데 뒤에 권리라고 하는 말이 붙었네요. 이거 점유 거 자세하게 할 거예요. 점유도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물건을 내가 점유하고 있는 그 사실상의 상태가 점유예요. 그래서 와, 내가 이런 신이 주신 보물이 생겼다니 라고 생각을 했어요. 부시맨이. 근데 걱정이 생기네. 왜 그럴까요? 얘가 부족으로 들어갔어요. 부족으로 딱 도착을 했네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했어요? 이걸 아까 제 친구 찰스라 그랬죠? 찰스가 와서 이거 쓱 가져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 물건을 지니는 것이 나한테 있다가 찰스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점유권을 상실하는 거예요. 미쳐버리죠. 그쵸? 그래서 걱정이 너무너무 된 부시맨이 고민을 합니다. 어떡하지? 여러분, 저문은 그게 다예요. 어떡하지? 어떻게 하지? 고민하다가 기가 막힌 생각을 해요. 어떻게 했냐면 동네에 딱 갔어요. 이거 가지고. 동네 사람들 싹 다 모여봐요. 다 모여봐요. 그 사람들이 뭔 일이야? 하면서 다 모였어요. 잘 들어보세요. 신이 나에게 이 선물을 하나 줬는데 이건 내 거예요. 내 거라는 의미는 만약에 이 콜라병을 누가 와서 싹 훔쳐가면 그걸 왜 네가 가지고 있냐? 부시맨에게 돌려줘라고 한마디씩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 동네 사람들이 고개 끄덕끄덕 하겠죠. 그렇구나. 그러면 그걸 우리는 소유라고 그래요. 점유와의 차이가 뭐죠? 나의 권리를 외부에 싹 다 알렸죠. 그 알린 걸 말 조금 어렵게 해서 공시라고 그래요. 공시라고 그래요. 쉽게 얘기할까요? 더 쉽게? 여러분, 등기라는 거 아시죠? 등기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등기라고 하는 건 뭐냐면 부동산을 샀어요. 그럼 등기소에서 이건 내 거요! 라고 외부로 얘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께 되는 거예요. 등기 안 하면 소유권 없어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런 물건을 우린 동산이라고 불러요. 막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걸 동산이라 그래요. 건물이나 토지는 가만히 있죠. 부동산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 동산이란 것은 공시할 수 있는 방법이 등기소 안 가도 돼요. 되게 쉬워요. 내가 가만히 지니고 있으면 공시가 돼요. 그쵸? 이 물건을 내가 지니고 있고 점유가 즉 공시 방법이에요. 부동산은요, 내가 어깨에 짊어지고 건물을 왔다 갔다 할 수 없죠. 그러니까 등기소에서 이거 내 거예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걸 등기라 그래요. 즉 부동산의 공시 방법은 등기고요. 동산의 공시 방법은 점유인 거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만 갑시다. 일단 소유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소유라고 어떤 물건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말이 뭐예요? 내가 어떤 물건을 소유하고 있다는 말은 내가 이걸 쓸 수 있어요. 사용이라 그래요. 내가 이걸 쓸 수 있다. 사용. 그리고 마음대로 갖다 팔 수도 있죠. 처분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 물건을 가지고 내가 돈도 벌 수 있어요. 수익이라 그래요. 내가 마음대로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는 소유권이라 그래요. 민법에서는요, 소유권이 제일 센 권리입니다. 최고의 권리예요. 근데 소유권이 있으면요, 재밌는 권리가 하나 따라와요. 보세요. 내가 이거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요. 동네 사람들 이거 내 거요 다 얘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놈의 찰스가 이걸 싹 가져갔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소유권인데 가져가면 어떻게 돼요? 야, 그거 내 건데 왜 네가 가져가? 내놔 할 수 있죠. 다시 내놔 할 수 있죠. 그 내놔라는 건 뭐예요? 요구했네? 청구권이네요? 청구권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소유권으로부터 발생한 청구권이라 그래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라 그래요. 계약 내용을 이행해가 아니라 네가 왜 가져가? 가져와. 그쵸? 훨씬 강력한 권리겠죠. 그래서 원래 소유권이라는 건 권리가 있으면 물권적 청구권이 항상 따라옵니다. 네, 이게 필수적인 권리예요. 안 그러고 내가 소유만 하고 있으면 남이 가져가는데 돌려받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이걸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점유하고 소유까지 갔어요.
이제부터는 부시맨이 난리가 났어요. 누가 가져가도 돌려달라고 할 수도 있고 이거 가지고 돈도 벌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쵸? 그런데 이놈의 찰스가 말이죠. 찰스라고 할게요. 실제로 제 친구예요. 친구 이름이에요. 철수인데 찰스라고 제가 불러요. 네, 이 찰스가 맨날 와가지고 나 그거 좀 쓰면 안 돼? 쓰면 안 돼? 맨날 그러는 거예요, 얘가. 근데 고민을 해보니까 내가 이걸로 일주일 내내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야, 철수 일로 와. 약속을 합니다. 야, 갑이 부시맨이에요. 야, 일로 와. 약속을 해요. 내가 3일 동안 빌려줄게. 너 쌀 한 갑만이 가져와. 라고 약속을 했어요. 이거 뭐예요? 약속했으니까. 계약이죠. 두 사람 사이 계약을 했어요. 그럼 찰스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얘가 쓸 수 있다. 나 쓰게 해줘라고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 채권이 생기죠. 그쵸? 그리고 대금 지급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임대차라고 불러요, 여러분. 돈 주고 남의 거 쓰는 걸 임대차라고 불러요. 야, 어쨌든 이렇게 계약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찰스가 좋대요. 아, 내 거 됐네. 하고 이거 딱 주니까 얘가 아싸, 내 거. 이렇게 가지고 썼어요. 근데 하루 정도 지났을 때 부시맨이 마음이 바뀌어요. 야, 내놔. 우리 아까 임대차 했잖아요. 야, 내놔. 돌려줘. 그러면 찰스는 열받죠. 너랑 나랑 계약을 했는데 너 왜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니? 하면서 뭐라고 나한테 해요. 아, 모르겠고 내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찰스는요. 줘야 돼요. 소유권이 채권보다 훨씬 강한 권리예요. 소유권에 대한 물권조 청구권으로 내놔 하면 돌려줘야 돼요.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딨냐 바로 나오죠. 물론 채권이라고 하는 약속을 어겼으니까, 계약이라고 하는 약속을 어겼으니까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게 되거든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채무불이행이라고 불러요. 즉 이런 경우에 이 부심에는 채무불이행 책임을 져요. 손해배상은 해줘야겠지만 소유권은 다시 회복시킬 수는 있어요. 그쵸? 자, 그러면 미쳐버리죠. 찰스는 아니 내가 정당하게 돈 주고 계약까지 했는데 계약 막 어겨버려도 되면 그쵸? 그런데 얘도 똑똑하거든요. 얘가 어떻게 했냐면 나도 할 수 있어. 머리를 하나 씁니다. 동네 사람들 다 보시오. 다 모여봐요. 또 얘도 공시를 하는 거예요. 또 모아. 얘 또 왜 저래? 근데 찰스가 이걸 들고 있네? 야, 그거 네 것도 아닌데. 잘 들어봐요. 내가 이거 3일 동안 쓰기로 부시맨이랑 약속을 했어요.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했는데 이 3일 동안 이 녀석이 돌려달라 그러면 뭐라고 한마디씩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소유권을 제한하죠. 3일 동안 소유권에 대한 물권 청구권 막 행사해가지고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소유권을 제한할 수가 있는 것을 얘가 만든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제한 물권이라 그래요. 이것도 물권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공시한 거죠. 등기하는 거예요. 여러 한마디로. 이 권리를 등기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소유권자가 돌려달라고 못해요. 쉽게 얘기하면 어떤 건물이 있어요. 갑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을 을이 빌려요. 단순한 임대차, 약속만 한 게 아니라 그 약속한 것을 등기소 가서 등기까지 해버리면 갑이 내쫓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전세권이라고 해요. 근데 전세권은 아마 못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 월세 전세할 때 전세가 아니에요. 전세권, 전세란 건 쉽게 볼 수는 없어요. 어쨌든 이렇게 등기를 하게 되면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 소유권이 아까 사용 수익이라 그랬죠. 처분이라 그랬죠. 이 사용 수익, 소유권자인 부심에는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것을 우리는 용익 물권이라 그래요. 용익 물권. 즉 부심맨이 가지고 있는 건물을 빌려서 등기까지 딱 쳐버리면 이 소유권자는 자신의 소유권인 사용 수익권을 제한당하고 돌려달라고 못하는 거예요. 재밌죠? 네. 이걸 용익 물권이라 그래요. 다음으로 가볼게요. 이때부터는 얘 부시맨이 장사를 하네. 빌려줘서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집에 보니까 쌀이 한 98가마 정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좀 사회적으로 돈이 많고 부자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뻐기고 싶잖아요. 뻐길 아이템이 없나 생각해 보니까 우리 어머니 생신이네? 우리 어머니 환갑이네? 라는 생각을 딱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부시맨이 우리 어머니 환갑을 어떻게 축하할까 생각해 보니까 잔치를 뻑적지근하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려면 이게 98가마로 안 돼. 100가마는 필요해요. 부자가 더 심하죠. 딱 2가마만 있으면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했더니 우리 동네의 넘버 2 부자가 누구였냐면 촌장이에요. 그래서 부시맨 촌장한테 갑니다.
촌장 나으리, 나 2가마만 빌려주시오. 아, 이거 벌써 나오면 안 되지. 2가마만 빌려주시오. 그러니까 촌장님이 생각을 해보세요. 2가마 빌린다는 건 뭐예요? 갑과 을이, 여기서 갑과, 여기 부시맨이 갑이고, 촌장님이 을인데, 빌린다는 건 뭐예요? 자, 2가마 빌려주시오. 그러면 얘가 2가마를 주면, 내가 2달 뒤에 갚는다. 약속이죠. 계약이에요. 계약이라면 채권 생기죠. 무슨 채권이 생겼어요? 2달이 지나면 을이 갑한테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죠. 요구한다? 돈 갚아. 돈 갚아. 돈 갚아. 얘가 안 갚으면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어요. 채권은 그런 권리예요. 물론 조금 더 들어가면 이거 가지고 좀 많은 게 있습니다. 자, 그럼 갑은 미쳐버리는 거죠. 또 제가 안 갚으면 어떡하지? 어떡하지? 생각을 해보니까 이번에는 을이, 촌장님이 머리가 반짝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 야, 너 갚을 거야? 갚을게요. 갚을 거야? 내가 신용이 얼마나 좋습니까? 갚을게요. 나 못 믿어. 네가 가지고 있는 요 보물 있지? 보물을 나한테 맡겨줘. 맡겨. 그리고 나중에 너가 돈을 갚으면 그때 돌려줄게. 뻘쩍 뛰어. 아니, 그런 게 어딨어요? 아니, 갚는다며. 혹은 이렇게도 할 수 있죠. 네가 가지고는 있어. 그런데 만약에 2달 뒤에 쌀 2가마 못 갚으면 이거는 내 거가 돼. 라고도 할 수 있죠. 이런 걸 뭐라 그럴까요? 이거를 약속만 둘이 하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또 동네 사람들을 모아요. 이런 계약을 맺었다. 이런 약속을 했다는 걸 동네 사람들 또 알려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걸 담보라고 불러요. 그걸 담보 물건이라 그래요. 실질적으로 점유권, 소유권, 용익물권, 담보물권, 그리고 용익물권 안에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란 것이 있고, 담보물권이란 것은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라고 해서요.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되는 물건이 총 8개가 돼요. 물론 그 중에서 질권은 시험 문제가 아닙니다만 총 7가지 권리를 배워요. 그런데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쓰는 건 다 담보물건이에요. 얘네들은 안 써요, 잘. 나중에 그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뭐다? 물권의 발전 방향이에요. 물권에서 그 채권도 봐야겠죠. 채권 보죠. 자,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얘 권리죠. 권리가 발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약해야죠. 그쵸? 계약하면 채권이 생겨요. 너무 당연하게. 계약 안 해도 생길까요? 계약 안 해도 생겨요. 법정 채권이라 그래요. 법률이 규정에 따른 채권이야.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예가? 잘 안 떠오르시죠? 계약 안 했는데 상대방에게 뭘 요구한다. 이상하죠? 자, 제가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찰스 마지막 등장. 제가 찰스 모르는 애예요. 가고 있는데 찰스가 갑자기 너 마음에 안 들게 생겼어 하면서 콩 때렸어요, 저를. 그럼 어떻게 될까요? 모르는 사이죠. 관계없는 놈이었어요. 근데 퐁 때렸으면 어떻게 될까요? 너 나에게 불법행위를 했구나. 나는 너에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이라는 권리를 행사할 거야. 돈 내나 할 수가 있어요. 교통사고가 꽉 났죠? 여러분 상대방 알아요? 모르죠? 근데 돈 달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것이 법정 채권이에요. 즉, 채권이 반드시 계약으로만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생길 수도 있어요. 거대한 공식이라고 했죠. 그러면 우리가 채권이란 것을 한번 나눠봅시다. 채권이 뭔지 나눠봅시다. 자,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계약에 의해서부터 생기는 채권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계약은 어떻게 해야 돼요? 법에 정해져 있어요? 안 정해져 있다 그랬죠. 계약은 어떻게? 니들 마음대로 해도 되라. 그게 뭐죠? 사적 자치의 원칙이라 그랬죠. 계약 니네 마음대로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시 국회의원 입법자예요. 지금 입법 생긴 지 60년이 조금 넘었는데 60년 전으로 시계를 돌려서 여러분이 그 당시 국회의원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에 사적 자치의 원칙을 조금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계약 니네들 마음대로 해봐 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첫 번째 소유권이 왕이라 그랬죠. 소유권 취득을 위한 계약으로 보통 이런 걸 하더라. 증여를 하더라. 공짜로 주더라. 공짜로 받더라. 그 다음에 매매계약 돈 주고 받더라. 그리고 교환계약 돈 이외의 재산권을 서로 바꾸더라. 그래서 소유권을 취득하더라. 사람들이 맨날 하는 게 이거예요. 그리고 소유권 취득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대표적인 게 빌리는 거죠. 내가 돈 주고 살 수는 없고 빌려줘. 빌린다는 걸 민법에서는 대차라고 하거든요. 대차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소비대차, 돈 빌리는 거예요. 임대차, 돈 주고 물건 빌리는 거예요. 사용대차, 공짜로 빌리는 거예요. 대가를 안 주고.
자, 요렇게 하더라, 사람들이. 그리고 반드시 소유권 목적, 물건을 목적으로 할까요? 아니에요. 누군가의 노동력을 목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너 나랑 일 하나만 하자. 와가지고 알바 좀 뛰어. 고용계약. 내가 건물을 못 지니까 네가 와서 건물 좀 대신 지어줘. 도급계약. 내가 이번에 여행을 가는데 네가 가이드 좀 해줘. 여행계약. 그리고 내가 건물을 못 파니까 네가 대신 갖다 팔아줘. 위임계약. 그리고 야, 내가 물건이 있는데 네 창고에다 조금 맡길게. 임치계약. 현상 광고는 요거 하나 해주시면요 내가 돈 드릴게요. 현상 광고. 종신정기금은요 매달 나에게 얼마씩 줘. 종신정기금. 화해계약은 교통사고가 꽉 났는데 내가 500만 원 줄 테니까 민형사상 책임 나한테 묻지 마세요. 화해계약. 조합계약은요 친구 3명이서 같이 우리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개업하는데 개업할 때 3명이서 맺는 계약. 조합계약. 요렇게 15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대한민국의 계약의 종류는 몇 개일까요? 라고 질문하잖아요. 그러면 예전에 공부하신 분들은 손을 번쩍 들고 14개요! 라고 그래요. 그럼 제가 박수를 치죠. 그랬더니 그 옆에 계신 분이 15개요! 라고 그러면 제가 오! 환호까지 한 거 해드리죠. 왜 그럴까요? 여행 계약이라는 애가 하나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얘기해요. 두 분 답은 틀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계약의 종류 몇 개예요? 계약의 개수 몇 개예요? 니들 마음대로 하라면서요. 계약은 무한대계예요. 그 중에서 하다 보니까 한 15개 정도를 많이 하더라. 15개 정도 많이 하니까 민법에 넣자. 그런 거예요. 그 민법에 15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형적인 계약이라고 해서 얘네를 전형계약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전형계약이 아닌 비전형 계약도 있습니다. 혹은 여러분들 무명계약, 유명계약이라고도 불렀어요. 예전에 민법 혹시 공부하신 분들 그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전형계약에 의해서 만들어진, 약속에 의해서 만들어진 채권을 뭐라고 그럴까요? 약정채권이라고 이름을 불러요. 그냥 부르기를. 그러면 약정채권 말고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채권이 생길 수도 있다면서요. 불법행위 같은 게 있으면요. 그러면 그건 민법은 딱 3가지밖에 인정을 안 합니다.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 이렇게 3가지가 있어요. 그쵸? 여기까지 하면 민법을 다 한 거예요. 놀랍게도 다 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왜 그렸을까요? 이 바쁜 시간에. 왜 그렸을까요? 이거를. 목차를 짜보자라는 목적으로 여러분께 이걸 그림을 그려드린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다시 입법자예요. 입법자면 민법 총칙이란 것은 민법의 공통적인 부분을 뽑아내는 거라면서요. 민법의 공통적인 게 뭐예요? 민법은 사인 간의 사법관계라는 거잖아요. 그 사법관계가 어떻게 생기냐부터 시작해야 될 거 아닐까요? 그쵸? 그러면 모든 경우, 법률의 규정은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모든 경우는 아니잖아요. 모든 경우는 그렇죠. 법률 행위가 민법 총칙에 들어가야겠죠. 그리고 그게 결론이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어쨌든 권리잖아요. 권리가 뭔지, 법률행위가 뭔지에 대해서 논해야 돼요. 그래서 민법 총칙을 처음 딱 보면 뭐가 들어가냐면 민법이 뭔데? 민법의 의. 그리고 민법의 그 근거가 뭔데? 법원이라고 해요. 민법의 법원이 뭔데? 그런 다음에 뭐가 들어가요? 바로 권리가 나오는데? 권리가 뭔데? 뭐 이런 얘기 조금 나오긴 하는데 권리에 여기 우리가 쓴 걸 보면 당사자가 뭔데? 바로 나와요. 이거 권리의 주체라 그래요. 이거 주체라 그래요. 그러면 당사자 맨 처음에 책 피시면 민법이 뭔지 나온 다음에 바로 권리 능력 이렇게 나와요. 그런 다음에 행위 능력 나와요. 그 다음에 의사 능력 이렇게 나와요. 여기까지 공부하고 그 다음 장에 뭐가 나올까요? 법률 행위의 목적 이렇게 나와서 법률 행위 목적해서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뭐 나올까요? 당사자 목적, 당사자를 좀 확장해본다 그랬죠. 대리라는 게 있다 그랬죠. 대리가 나와요. 그 다음에 뭐 나올까요? 결국에 여러분 이거 보시면 의사표시 당연히 나오죠. 죄송합니다. 확가적사하고 의사표시까지 나와요. 그런 다음에 여기 끝났죠. 이거 끝났죠. 끝나니까 확장을 시켜보기 위해서 대리라는 것이 나와요. 그런 다음에 뭐가 나오냐? 아니 이건 성립요건이고 이거는 효력요건이라며. 유효 무효가 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유효 무효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 나올까요? 그 다음에 아까 봤던 부관, 조건과 기한 나와요. 그리고 뭐가 나오냐면 권리의 주체, 권리의 객체, 그리고 권리의 변동 나와서 발생, 변경, 소멸. 이거 적지 마세요. 이거 뒤에 나와요. 뒤에 정리해놨어요.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권리가 발생하는 건 각각의 이유가 따로 있어요. 변경도 뭐 그렇게 크게 있지 않아요. 근데 공통적인 소멸 사유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소멸시효라는 거예요. 소멸시효.
그러면 민법 총칙이 다 돼요. 다시 공통적인 부분을 뽑아낸다는 말이 뭐냐? 맨 처음에 민법이 뭔지, 그런 다음에 당사자 나오고요, 목적 나오고요, 의사표시 나오고요, 그리고 대리, 유효, 무효, 조건, 기한, 소멸시효하면 민법 총칙이 끝나요. 다만 지워갑시다. 요거 시험범위 아니고요. 요거 시험범위 맞고요. 요거 시험범위 맞고요. 대리 시험범위고요. 유효, 무효 시험범위고요. 조건, 기한 시험범위예요. 그리고 아주 어려운 소멸시효 시험범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 민법 총칙의 분량에서 정확히 반 조금 덜 됩니다. 요게 빠지는 게 좀 커요. 이게 안에 들어가면 뭐냐면 한번 들어보시고 자연인, 법인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거 여기서 공부하는데 우리는 안 한다. 다행이다. 그쵸? 요것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민법이 뭔지 딱 그리면 그림이 그자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아까 물권법 나온다 그랬죠. 물권법 나온다 그랬죠. 물권법은 물권법도 이것도 권리죠. 권리죠. 그러면 물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권리의 총째로 비슷한 것을 똑같은 걸 한번 뽑아낼 필요가 있겠죠. 물권도 들어가면요. 물권 총론이 있고요. 물권 강론이 있어요. 물권 총칙에서 뭘 배울까요? 똑같아요. 물법이라는 것의 주체, 객체, 변동 배워요. 주체, 객체, 변동. 그래서 물권의 발생, 변경, 소멸 배워요. 근데 물권의 주체는 똑같으니까 안 하고요. 물권의 객체는 물건이거든요. 물건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요. 변경 들어가서 물건이 발생, 변경, 소멸 되는 것 때문에 물건이 어떻게 발생하죠? 등기해야 된다 그랬죠. 등기에 대해서 배워요.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 물권 총론이고요. 물권 강론이 이거예요. 끝나고 채권엔 뭐가 있나 봅시다. 채권. 시험범위 얘기하죠. 시험범위, 이거 시험범위고요. 이거 시험범위고요. 이거 시험범위 다 시험범위. 물권은. 채권 넘어갈까요? 채권 딱 넘어왔어요. 채권이란 거 똑같아요. 총론하고 강론이 있어요. 총칙, 각칙이 있어요. 채권법 총칙에도 마찬가지예요. 채권이 무엇인지에 대한 채권의 개념하고요. 채권의 효력하고요. 그런 다음에 채권의 변동이라고 해서 발생, 변경, 소멸을 해요. 근데 그 중에서 다 겹쳐가지고 거의 안 하고요. 남는 게 뭐냐면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증, 연대 보증, 또 변제, 대물변제, 상계, 공탁, 채권자 대위권, 채권자 취소권 이런 것들을 배워요. 규정이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각 칙에 들어가요. 채권의 강론이란 게 뭘까요? 채권이 몇 개 있어요. 약정 채권이랑 법정 채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강론 안에 약정 채권과 법정 채권이 있어요. 근데 약정 채권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계약이죠. 그럼 계약에서도 총론하고 강론이 있어요. 계약 총론에 뭐가 있을까요? 계약에 발생하겠죠. 계약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청약과 승낙에 의한 의사표시의 합치, 그런 다음에 계약의 효력으로서 동시행명권, 위험 부담, 제3자를 위한 계약, 그리고 소멸시키기 위해서 해제라는 것을 해요. 해지라는 것을 이때 해요. 강론에 들어가면요 15개를 해요. 지워볼까요? 채권 총론 하나도 시험범위가 아니에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뭐냐면 채무불이행이니 손해배상이니 이런 거 해요. 강론에 들어갈까요? 법정채권 시험범위 아니에요. 약정채권으로 들어가서 약정채권 중에서 다 아니에요. 그러면 계약 총론 5가지는 시험범위가 맞아요. 6가지는. 강론은 많이 있죠. 시험범위는 매매 시험범위고요. 또 임대차 시험범위고요. 또 교환 시험범위예요. 교환은 한 5분 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시험범위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그림만으로 우리 시험범위가 전부 다 나왔어요. 제가 이걸 굳이 왜 했냐 봅시다. 여러분 책 한번 들어보세요. 책 한번 보세요. 자, 지금은 몇 페이지 피라고 얘기 안 하고요. 아무데나 손에 잡히는데 하나 펴보세요. 아무데나 잡히는 그냥 펴보세요. 막 뭐 나왔어요? 등기 나왔어요. 뭐 나왔어요? 용익물권 나왔어요. 선생님 뭐 나왔어요? 다 등기를 중간쯤 피셨구나. 조금 뒤쪽 해보세요. 다 똑같은 게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네요. 아유, 네? 맨 처음에 관계 나왔어요. 자, 여러분 뒤쪽을 이제 민법을 지금 어느 부분을 다 본다고 해도 자, 생각을 해보세요. 민법 하나도 모르는 상태로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넘어갔다고 목차만 보시고 한번 보세요. 어때요? 갑자기 무슨 원시 취득이 어쩌고 저쩌고 대체 내가 뭘 이걸 공부하는지 모를 거예요. 근데 오늘 인문 강의 첫 시간에 이거 시간이 조금 오버돼서 3시간 조금 넘게 공부를 했는데 자, 오늘 민법의 구조를 그린 다음에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었던 건 적어도 이게 왜 여기서 튀어나오는지 정도는 알아요. 이 순서가 왜 이렇게 됐는지 정도는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오늘의 목표자 목적이었어요. 자, 이거 그림은 다음 시간에 제가 똑같이 그려서 종이로 나눠 드릴 거예요. 책 앞에다가 언제든지 끼워서 보실 수 있게. 오늘 안 드린 이유는 뭘까요? 정답지 미리 알려주고 문제 풀한 건 좀 그렇잖아요. 다음 시간에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남은 건 뭐죠? 딱 하나. 이것만으로 우리 시험법이 다 했잖아요. 특별법 안 했죠. 근데 우린 다 했어요. 특별법 뭐 필요하다고 그랬죠? 필요한 경우에 한다 그랬죠. 필요성이 있을 때 특별법을, 굳이 민법을 해도 되는데 특별법을 한다고 했죠. 임대차가 있는데 한계를 발생해서 한계 때문에 주임법과 상임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임대차 하면서 주임법과 상임법을 이때 해결합니다. 저는 따로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해버려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담보물건에 세상 사람들이 다 담보권만 하려고 한다고 그랬죠. 이게 가장 커졌다 그랬어요. 나머지는 잘 안 해요. 그런데 이 담보물건에서 이게 법에 정해져 있는 담보가 아닌데 자기가들이 막 담보권을 만들어 버려요. 사채 빌리는데 그 집 나에게 소유권 먼저 이전해놔 막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법에는 없어요. 민법에는 그런 게. 그리고 나중에 돈 못 갚으면 이거 내 거야 이래버린다고요. 그래서 생긴 게 가등기 담보법, 가담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이걸 담보 물건 할 때 같이 해버려요. 그쵸? 이런 규제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새로운 법이 만들었다고요. 그리고 여러분 명의신탁 들어보셨죠? 부동산 명의신탁 하면 안 된다. 그쵸? 부동산 명의신탁도 이때 해요. 부실법이라 그러는데 이때 해버려요. 또 하나는 소유권의 공유라는 게 있는데 보세요. 하나의 물건 있죠? 이 하나의 물건은 여러 사람이 지분으로 소유할 수 있어요. 토지 하나를 내가 돈이 없어 친구들이랑 같이 살 수가 있다고요. 이걸 공유라 그래요. 자, 물건을 공부하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아파트가 있어요. 여기 100세대가 살아요. 한 동을. 그러면 이 100세대가 이거 아파트를 공유한다라 그러면 관리가 안 돼요. 관리하는 거 되게 어렵거든요. 이거 처분하려고 그러면 전원의 동의가 필요해요. 엄청 어려워요. 그래서 이 아파트 때문에 만들어진 게 집합건물관리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이때 집합건물관리법을 해요. 그러면 우리 시험 범위인 5개 특별법을 다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진도 어떻게 나가겠어요? 맨 처음에 민법 총칙해가지고 얘네들을 공부를 하고 그런 다음에 계약법에 들어가서 이 계약법 총론하고 3가지 임대차, 매매, 교환 3개 한 다음에 하면서 주임법과 상임법 공부하고 끝내고 나서 물건법으로 들어와서 물건법은 다 하면서 소유권 하면서 집합건물관리법, 제한물건 하면서 담보물건 하면서 마지막 시간에 가담법과 명의신탁을 하면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 실라버스를 보면 이 3개밖에 없는 거예요. 특별법을 따로 안 했습니다. 요렇게 하면 여러분 합격하시겠습니다. 자, 오늘 요거 하는 거 별거 아니었죠. 사실은 별거 아니었는데 민법을 앞으로 공부를 하실 때 가장 큰 낯설음을 오늘 좀 극복하시는 시간이 뭔 소리인지 몰라야지 정답이에요. 하지만 오늘 얘기한 걸 어느 정도는 아시겠죠? 그래서 아니에요. 야, 다 표정이 다 이러신데 요 정도를 해 놓으셔도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인문 강의 때 그냥 진도를 나가버릴까 아니면 용어 강의를 할까 그랬는데 그것보다 제일 좋은 건 일단 민법의 구조를 함께 그려보고 목차를 살펴보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다음 시간부터 뭘 할 거냐면 다음 시간에 민법 총칙이죠. 민법 총칙에서 질문 쭉 하면 여러분들 똑같이 몰라요. 근데 이걸 기본으로 세워놓고 제가 몇 가지 질문들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께 드리는 게 아니라 스스로 질문을 하고 이것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해서 조건이 뭔지, 기한이 뭔지, 무효가 뭔지, 취소가 뭔지 이런 얘기를 하나씩 하게 될 겁니다. 만족하는 강의가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하루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박기레스 감사합니다.